매주 금요일 아침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돈어리 비해피.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저는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를 키우는 저는 박세암입니다. 이제 2023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진짜 다사다난한 해가 전개됐다. 늘 이런 멘트로 마무리하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도 올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직접 투자 많이 하시는데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만족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코스피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생각해보니 올랐네? 체감은 어떠세요? 폭망. 그렇죠. 저는 예. 그래도 망했다고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예. 그냥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예. 지수 많이 올랐어요. 그렇네요.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요즘 분석을 그만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 변수가 워낙 많은 장세에서는 예. 분석 자체보다는 대응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때 아닌 전쟁이 나질 않나 막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며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주식시장을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되는지 오늘 그런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대표의 윤지호 전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년도 전망하기에 앞서서 올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혹시 헤어진 결심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알죠. 탕웨이가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오죠. 마침내. 그렇죠. 올해 시장이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서 결국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가 내려간 두려운 상황을 좀 고민했었는데 예. 아까 인플레이션과 헤어질 결심이 되면서 네. 시장을 환호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아까 사회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이미 과거는 지난 것이고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조금 앞서갔다. 어쩌면 오늘 오래간만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2024년을 바라볼 때 마냥 그냥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기만 쉽지 않은 그런 위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무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올해 연말에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오히려 개선된 게 분명하지만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에 새로 유입된 분들이 반 이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흔히 말해서 상투 잡은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카카오라든가 많은 주식의 종목들이 아직 반토막 나서 이게 도대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종합주가지수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텐데 네. 이분들은 내년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우리 증시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던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는 86년에서 89년에 한 160에서 종합지수 1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3조 호황이라고 그래서 그때 막 올랐죠. 그때 주도주가 뭐였죠? 증권주, 건설주 맞아요. 뭐였죠. 그다음에 89년부터 한 2005년까지 1000을 못 넘어갔었어요. 다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죠. 그다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3년 1100에서 2063까지 오릅니다. 그때가 뭐였죠? 우리가 중국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부터 중국 특수.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 박스권이었다 보셔야 돼요. 꽤 오랜 기간을. 2000년 이후에 왜 이 말씀을 장황히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이후에 3,300 갈 때 특징이 뭐냐면 소위 내구재 특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다들 노트북 사고 스마트폰 바꾸고 TV 사고 그때 아마 이번 주린이 분들께서 거의 다 IT에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던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증시는 급격하게 올라온 뒤에 박스권이 많았고 주도주가 자주 바뀐다는 거죠. 이게 참 아쉬우면서도
어쩌면 제가 이런 방송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번 주도주였던 게 다음에도 주도주로 되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게 한국 주식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왜 못 끌고 올라가냐에 대한 질문 아닐까요? 하이닉스는 저렇게 과연 우리 2021년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8만 원도 회복이 안 된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코로나 직후의 반도체 사이클은 노트북을 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고 TV를 사는 수요였다면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경로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는 시각이 나오는 건데 주도주가 자주 바뀐다는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2024년, 2025년 즈음에 증시가 박스권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손절하고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주저하지 마시고요. 조심스럽네요. 근데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경로로 내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게 이제 매크로한 거시 경제도 보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어떤가. 그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을 보이는 산업을 찾아야 됩니다. 올해 어쩌면 작년에서 올해 가장 상반기에 화두가 됐던 거는 야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확대됐어. 너도 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산업의 밸류체인을 뒤져서 핵심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발견한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건 결국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 돼야지 좋은 주식이 되는데 그렇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게 만약에 나쁜 주가에 있다면 그죠? 주가가 못 오르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쌀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밸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사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이런 저희 같은 방송도 듣고 이러는 것은 종목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같은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모든 걸 비교해볼 결론을 내려서 별 매력이 없다면 그건 줄이셔야 되고요. 매력이 있는 걸 찾아서 늘려야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박스권 그렇죠. 장소에서. 네. 교수님이 아마 그걸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예. 한국 주식의 박스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박스권에서 일단 안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외국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거나 이번에 예. 현대차가 그런 뉴스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흐름이 있죠. 다 너도 나도 언론에서 특정 건설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 섹터에서. 뭐 그런 거가 나오거나 지나고 나서 보면 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가 샀으면 기회였었고 네. 그때도 2,300 깨졌을 때였죠. 우리가 올해도 9월쯤에도 상당히 뭐 미국의 국채금 10년 금리가 5%를 넘어갈 때 이제 시작이야 말이 나온 순간이 우리에겐 찬스였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셨다면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땐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 기회가 오는 순간은 굉장히 두려우실 거란 거예요. 그것만 잘 잊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박스권 장세에서 그래도 이 시장을 이기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매크로와 내러티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매크로 내러티브. 예.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써서 그런데 네. 분명한 거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과거처럼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뭐 도대체 상단을 왜 못 여냐? 미중 패권 전쟁이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증시를 보면 미국은 이렇게 올라 있고요. 중국은 저 아래에 있고요. 한국은 중간에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중국에 노출이 많은 기업은 피해야겠죠. 네. 미국에 노출이 많은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화장품을 본다면 아모리 퍼시픽 같은 거는 중국 익스포저가 높으니까 힘을 못 받았지만 뭐 잉그루드 앱 같은 중소형주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미국의 의류.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도 미국 애들 사람들도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쓰니까 뭐 좋아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한 형태의 미국 익스포저 높은 기업을 찾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은 주춤하지만 유신 같은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워놓으니까 신라면을 외국인이 먹을 줄 몰랐던 거죠. 네네. 삼양라면의 불닭면을 동남아에서 먹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려서 중국에서 나와서 다른 데 익스포저를 위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은 올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증시가 2차 전지만 움직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놀랍게도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 저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들이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매크로하게 보면 여전히 중국보다 미국 익스포저 높은 기업을 뒤져야 된다는 거죠. 네. 더 좁혀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보다 나은 국면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가 성장 스토리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박스권에 잡혀 있다는 거는 경기가 확 치고 못 나간다는 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에 굉장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을 좋아져요. 감히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주거든. 우리 증시가 박스권 장세에서 상당히 강한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걸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 반복돼 왔었어요. 시장 종목을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실적이 좋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와 테슬라의 로봇 봤더니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요. 그리고 잘 보니까 인구 구조가 뭐 어떻게 된다 얘기도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는 거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이버 보안이나 원자력 같은 거는 내년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다가 저 사람 나와가지고 테마주 얘기하냐 하실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는 소위 박스권이 있고 어느 한계를 보는 장세가 오면 굉장히 성장 스토리 나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잠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금리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와서 누가 괴로웠냐면 부채가 높으니까 타격받은 것들이 꽤 생겼어요. 예.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음. 뭐 수주 산업 중에서 풍력도 있었고 건설업도 있었고 항공회사들도 매우 힘들었죠.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오니까 좀 살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금리 하향 안정화가 소외주들의 반등도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건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중소형주 중에서 싼 주식들이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PBR 밸류나 이런 정통적인 굉장히 올드한 방법을 통해서 쌌을 때 사놓으면 의외로 이런 장에서 조금씩 회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뭐 단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박스피에서는 무엇보다 출렁일 때가 기회인데 그랬을 때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생각보다 박스권에서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는 무조건 매수 보유 전략보다는 박스피가 일반적이었다는 거. 이거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박스피의 네. 상단과 하단은 내년 몇 포인트로? 그거를 어렵다. 이제 오랜만에 기자님을 제가 괜히 한번 말하면 남기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네. 대략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의 높낮이를 할 때 예. 뭐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결국 PBR 밸류를 보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대략적으로 한 0.8배에서 0.9배 사이에서 사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장을 보면 그게 한 2,300대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정도 오면 반등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상단이에요. 네. 네. 과거에는 상당히 한번 올라가면 한 배 이상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한 배라면은 거의 2,900 정도 가는데 와. 왜 한 배가 가기가 힘드냐면 우리는 ROE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교수님 아시겠지만 내가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얼마 돈을 버냐는 건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익정만 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한 8.4 정도밖에 안 나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2,700대만 돼도 상당히 지수가 부담스러워할 그렇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상단을 기자님이 저에게 질문을 물어본다면 하단은 여전히 저는 2,300, 300 정도면 한번 출렁해서 온다. 그럼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는데 그래도 올라서도 상단이 2,700 이상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하단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2,300에서 2,700까지의 박스피 안에서 예. 내년에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면요 이런 네. 것 같아요. 한국은 어차피 1등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안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2위에서 5위까지 주도주 찾는 게임이에요. 네. 계속해서 2위는 변해왔잖아요. 네. 앞서 중국장에서는 포스코, 네. 그다음에 차화정 때는 현대차, 네. 그리고 그보다 더 20년 전에는
한국전력, KB금융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이. 야, 그게 언젠적인가 그렇죠. 진짜. 기자님 어디 가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은 이거 남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올해도 주도주 확실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와 하이닉스. 만약에 그런 장이 계속된다면 우리 또 내년에 소외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주도는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시가총액 2위 종목이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왔죠. 반도체가 주도주란 얘기죠. 근데 다만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과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포션이 줄고 있는 거죠. 예. 그 HBM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이닉스였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주변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게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시크릿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경기 시크릿컬 산업하면 철강, 소재, 산업재 얘기하는데 다들 공급 부족, 공급 쇼티지가 나면 가격 상승와 가지고 제품 가격 오르고 그래서 주가 올라는 이 구조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수요인데 반도체는 컴퓨터나 핸드폰 수요보다 더 중요한 게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의 수요가 훨씬 중요해요. 이게 반도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적자 날 때 사야 된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시크릿컬 산업이니까 철강 이렇게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조사들은 언제 재고를 늘려놓냐면 쌀 때 늘려놓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가 이번 사이클이 아주 강할 거로 보진 않아요.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약간 내년에 어느 시점에 꺾일 것 같은데 네. 그럼 반도체가 치고 나갈 수 없다는 거고. 어찌 보면 지금 반도체 주가가 일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방송에서도 가장 연말에 화려했던 걸 뽑는다면 대형주 중에서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에 등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반영해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반영될 것들을 한번 뒤져봐야 돼요. 우리 산업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위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게 어디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섹터로 굳이 말한다면 소외되어 있었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것, 바이오 중에서 일부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놓고 있거든요. 조그만 바이오 회사들 말고 큰 회사들.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었고 최근에 누가 뭐래도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가능한 게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고령화와 어떤 인구 절벽 이 문제가 모든 매크로 변수의 원인이거든요. 알다시피 우리가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고용이 단단해? 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소위 구인 규직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2까지 올라갔다가 일자리가 2배가 많았다가 내려왔는데 1.4예요. 그 이유를 보면 거의 다 하는 말은 소위 베이비문 세대가 은퇴하고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저녁에 식당들이 일찍 닫아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 세계적인 선진국의 현상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동화라거나 식당 가시면 요새 각자 눌러야 돼서 불편해 죽겠거든요. 또 하나는 고령의 인구들이 더 생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해당되는 게 이쪽은 로봇 산업이고 이쪽은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2024년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정리할지 굉장히 중요한 요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틀은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런 박스권 속에는 다 주식시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종목 간의 희비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간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두세 가지를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도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항상 박스권 시절에 이 중소형주들이 주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투자에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관건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증시가 호황일 때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뭐 난리라며 나도 들어갈까 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사실 좋은 성과를 못 내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회사들 투자했다가 주가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묵직한 종목들은 좀처럼 반등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본전 생각나는데 옆에서 중소형주가 자꾸 2배 올랐대, 상한가 갔대, 4배 됐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리고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내러티브 잘 만들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맞아갈 때도 많습니다만 이걸 악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참 주시장이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을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박스권 하면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더 탐욕스러운 어떤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는 시장 같고요. 근데 하나만 지키시면 그래도 큰 실수 줄이십니다. 뭔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뉴스에 혹시 어떤 검색 회사가 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의 다른 말은 확 비트는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가 온다면 바닥을 모르게 빠지겠지만 박스피라는 건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민스러운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냥 뻔한 종목들을 출렁일 때 사신다면 그 또한 상당히 기회가 된다. 그래서 흔히 이런 장세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영어를 써서 그런데 매수 보유 전략보다는 소위 트레이딩 바이, 네. 좀 흔들렸을 때 사는 전략 이것만 잘 지키셔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이번에 3천 가는데 이를 말할 때 조심하시고 팔고 네. 그때 팔고. 뭔가 그 어떤 회사가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큰일 났대. 가계부채가 다 터진대.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때는 한 번씩 사보시고 이것만 지키셔도 뭐 중간 이상의 성적은 거두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저는 오늘 전문님 말씀 들으면서 내년도 2024년 제 주식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많은 걸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 큰 프레임 박스권 안에서 세부적인 어떤 기호들, 테마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일단 제 포트폴리오의 변환 중에 하나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게 네. 있는데 네. 기자님은 혹시 뭐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저는요, 올해도 보면은 금리가 오른다고 다들 걱정했는데 결국 살아남은 기업은 뭡니까? 우리의 생활을 바꾼 기업들이에요. 네. 기술 혁신의 기업. 맞습니다. 뭐예요? 전기차. 그리고 AI입니다. 기술 혁신 기업은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안 좋아도 무조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에도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저도 그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동의하세요? 네. 뭐 제가 그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얻고 있죠. 제가 몇 년간.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